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30년 경력의 미국 방위산업 기술자가 한국에서 돌아온 후 미국 방위성본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오랜 세월 미국 군사기술의 중심에서 일해온 그가 한국 방위산업의 혁신 앞에서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미국 방위산업계가 직면한 현실, 그리고 결국 한국 무기체계의 기술력과 경제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진실까지. 도대체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세계 방위산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의 한국 방위산업은 미국과 세계 군사 시장을 크게 뒤흔들고 있었죠. 이 변화는 미국 군사 전략에도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방위산업계에서 25년간 수석 기술자로 일하고 있는 마이클 존슨입니다. 록히드 마틴에서 시작해서 레이시온, 보잉까지 거쳐오며 각종 군사기술 프로젝트를 담당했습니다. F-35 전투기의 레이더 시스템 개발에 참여했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개선 작업도 맡았었죠. 워싱턴 근교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저는 매일 세계 각국의 방위산업 동향을 분석하는 일을 했습니다. 각종 국제 방산 전시회 보고서를 검토하고 새로운 무기 시스템의 기술적 특성을 평가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미국 방위산업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죠.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력은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2023년 어느 날 동료 엔지니어인 데이비드가 제게 흥미로운 보고서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항상 새로운 기술 동향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마이클, 이것 좀 봐. 한국에서 개발한 천무 미사일 관련 자료야. 천무? 그게 뭔가요?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데 성능이 상당하다고 하네. 우리 하이마스와 비교해봐.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시아에서 개발한 무기라면 기껏해야 기존 시스템의 개량형 정도일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천무 미사일의 사거리는 80km에서 290km까지 축구장 3배 크기의 면적을 초토화시키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현대 전장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가격이었습니다. 하이마스 한 발당 500만 달러인데 비해 천무는 훨씬 경제적이었죠.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런 가성비라면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한국에서 만든 건가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 시스템에서 개발했대. 이미 폴란드에 수출 계약까지 체결했다고 하네. 폴란드 수출이라는 말에 더욱 놀랐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면서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이었거든요. 그런 나라가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것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25년간 미국 방위산업에서 일하면서 쌓아온 자부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기술력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이런 변화를 미리 감지하지 못했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밤늦게까지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K9 자주포, 천국 미사일, 수리온 헬기까지 하나같이 놀라운 성능과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되어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제가 그동안 무시했던 한국 방위산업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제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 있던 미국 중심적 사고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동시에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호기심과 존경심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방위산업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것들은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이것이 바로 저와 한국 방위산업과의 만남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천무 미사일에 대한 충격적인 발견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이 무기 시스템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기술 자료실에서 천무 관련 모든 공개 정보를 수집했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분석을 진행할수록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화력 시스템이었어요. 이런 설계가 가능하다고. 천무의 핵심 기술을 살펴보니 기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었더군요. 특히 유도 정확도가 놀라웠습니다. GPS와 관성 항법 장치를 결합한 복합 유도 방식으로 원형 오차 확률이 10m 이내였죠. 저희 하이마스도 비슷한 정확도를 자랑하지만 가격 면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천무 한 발의 가격이 하이마스의 3분의 1 수준이라니요. 이런 가격대에서 이 정도 성능을 구현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동료 엔지니어들과 기술 검토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런 가격에 이 성능을 구현했을까? 아마도 인건비 차이 때문 아닐까요? 아니야, 단순히 인건비 문제가 아니라 설계 철학 자체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천무의 설계도를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놀랍게도 모듈화 설계가 극도로 효율적이었죠. 부품 표준화를 통해 생산 비용을 대폭 절감하면서도 성능은 유지한 겁니다. 이런 접근법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방식이었어요. 더욱 인상적인 건 운용 편의성이었습니다. 발사 준비 시간이 하이마스보다 30% 단축되었고 유지 보수도 훨씬 간편했죠. 실제 운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편의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네. 폴란드 수출 계약 내용을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완제품 수출이 아니라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패키지 상품이었죠. 폴란드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생산 라인 구축부터 기술자 교육까지 모든 것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미국이라면 절대 불가능한 조건이었죠. 우리는 항상 기술 보안을 이유로 완제품 수출만 고집해왔거든요.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극도로 경계했죠. 하지만 한국은 과감하게 기술 이전까지 제안했고 그 결과 218억 달러라는 대형 계약을 따는 겁니다. 저녁에 집에서 천무의 실전 테스트 영상을 봤습니다. 축구장 3배 면적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키는 장면을 보니 소름이 돋더군요. 한 번의 사격으로 이 정도 면적을 커버한다면 전술적 가치가 엄청날 것 같았어요. 하이마스와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사거리, 정확도, 파괴력 모든 면에서 천무가 결코 뒤지지 않았죠. 오히려 경제성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앞섰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3배 많은 화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기술적 분석을 마치고 나서 저는 한국 방위산업의 전략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최고 성능보다는 최적 성능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고객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난 25년간 미국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맹신해왔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죠. 한국의 접근법이 어떤 면에서는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기술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전략적 사고, 효율적 설계, 과감한 마케팅까지 모든 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천무 미사일에 대한 기술 분석 보고서입니다. 결론이 뭔가? 우리가 더 이상 독점적 우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이 정말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어요. 상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천무는 한국 방위산업의 빙산의 일각이었으니까요. 앞으로 제가 발견하게 될 것들은 더욱 놀라운 것들이었죠. 천무 미사일에 대한 충격적인 발견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더욱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비밀리에 핵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였죠.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핵잠수함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몇 개국만이 보유한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였거든요. 정말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들려고 한다고. 동료 데이비드가 한국 언론 보도자료를 가져왔습니다. 2020년 7월 28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차세대 잠수함은 핵 추진이 될 것이라며 향후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즉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가능성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프로젝트는 최고 기밀 사항인데 한국이 정말 그런 능력을 갖고 있을까요?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어요. 자료를 조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원자로는 이미 2012년에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미 소형 원자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국의 원자력 기술 수준에 대해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었던 거죠.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에서 쌓은 경험과 기술력이 군사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21년 7월 경주시 간포읍에 착공한 문무대왕과학연구소는 3,200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선박용 소형 모듈 원전 SMR을 개발하기 위한 70MW급 원자로를 만들 계획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었죠. 실제 핵잠수함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었습니다. 70MW급이면 3,000톤급 잠수함을 추진하기에 충분한 출력이었어요. 한국이 정말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도 이런 속도로 개발하기는 어려웠어요. 저는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전망을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해 보였어요. 한국은 이미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APR-1400 같은 대형 원자로부터 스마트 원자로 같은 소형 원자로까지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정치적 제약이었습니다. 2020년 9월 미국을 방문해 핵연료를 공급받고 싶다고 제의했으나 미국 측이 난색을 표현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는 보도를 봤죠. 미국의 반대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핵 확산 우려도 있고 동맹국이라 해도 핵 관련 기술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독창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미국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과 협력을 통해 개발하는 것은 한미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하려는 것 같았어요. 한미원자력 협정의 법적 해석을 통해 우회로를 찾은 거죠.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핵잠수함이 가져올 군사적 의미를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재래식 잠수함과는 차원이 다른 전력이죠. 연료 보급 없이 몇 달간 작전이 가능하고 수중에서 최고 속도로 항해해도 에너지 걱정이 없습니다. 핵잠수함의 전략적 가치는 무엇보다 지속성에 있었어요.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수면으로 올라와 충전해야 하지만 핵잠수함은 그런 제약이 없죠. 적에게 발각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실현되면 동북아 군사 균형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었어요. 특히 북한이 핵무기와 SLBM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핵잠수함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었죠. 북한 잠수함을 사전에 추적하고 봉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한국의 기술 개발 역량을 보면서 저는 그들의 체계적 접근법에 감탄했습니다. 스마트 원자로 개발부터 시작해서 문무대왕과학연구소 건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핵잠수함 개발까지 각 단계마다 필요한 기술과 인프라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한국의 법적, 정치적 접근이었습니다. 미국의 제약을 정면 돌파하려 하지 않고 합법적인 우회로를 찾아 목표를 달성하려는 현실적인 전략이었죠. 그날 밤 저는 한국 방위산업의 저력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천무 미사일에 이어 핵잠수함까지 한국은 단순히 기존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군사력을 구축하려 하고 있었죠. 저는 이제 한국을 단순한 방위산업 파트너가 아닌 진정한 경쟁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적 야심과 전략적 사고가 정말 놀라웠거든요. 한국 방위산업의 혁신을 목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해군의 대규모 잠수함 교체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뛰어들었다는 것이었죠. 이번엔 캐나다라고. 동료가 가져온 자료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200억에서 240억 달러 규모의 공동 제안서를 캐나다 정부에 제출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27조 원이라고. 이건 정말 대형 프로젝트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기업들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과거에 한국 방위산업체들이 경쟁하며 서로 발목을 잡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이런 원팀 구성으로 최적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캐나다 해군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한편 조기 납품도 가능하다고 간주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구나. 저는 캐나다의 잠수함 교체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운용 중인 빅토리아급 잠수함들이 노후화되어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었어요.
8척에서 12척까지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 규모가 60조 원에 달한다고 하더군요. 한국 기업들의 제안 내용을 살펴보니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2035년까지 첫 잠수함 4척을 인도하겠다고 약속했고 캐나다 국내에 정비시설을 건설하고 캐나다인을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캐나다 해군사령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한 사실도 놀라웠습니다. 앵거스 탑시 캐나다 해군사령관이 하나오션 거제 조선소에 이어 HD 현대중공업을 찾으며 국내 특수선 양강의 잠수함, 건조 역량을 모두 둘러봤다고 했어요. 이런 고위급 방문은 캐나다가 한국을 진지한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저는 이 프로젝트의 경쟁 상황을 분석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일본 카와사키 중공업과 미쓰비시 중공업은 납기 문제로 약 7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 입찰 참여를 포기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일본 기업들이 스스로 포기할 정도로 까다로운 일정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기업들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습니다. 자료를 더 찾아보니 하나오션의 실적이 정말 놀라웠어요. 하나오션의 잠수함 건조 실적은 총 21척으로 HD 현대중공업의 9척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캐나다 해군이 원하는 3,000톤급 중형 재래식 잠수함 건조 경험도 하나오션이 HD 현대중공업보다 많았다더군요. 더욱 중요한 건 수출 경험이었습니다. 하나오션은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11억 달러에 수주하며 국내 최초로 잠수함 수출 실적을 쌓았다고 했어요. 저는 이 프로젝트가 한국 방위산업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봤습니다. 만약 이 사업을 따낸다면 한국은 잠수함 수출에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하게 될 겁니다. 유럽의 전통적인 잠수함 제조사들과 정면으로 경쟁해서 승리하는 것이니까요. 캐나다의 선택 기준도 흥미로웠습니다. 캐나다는 이미 2022년 11월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해 미군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의 해군 현대화 계획을 수립했다고 했어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작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렇다면 한국의 KSS-3가 정말 유리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 방위산업의 전략적 사고에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능력이 뛰어났어요. 기술 이전, 현지화, 조기 납품까지 모든 것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접근법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따라하기 어려운 전략이었죠. 저는 이제 한국을 단순한 아시아의 한 나라가 아닌 진정한 글로벌 방위산업 강국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시장 움직임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중동,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였죠. 사우디가 잠수함 도입을 검토한다고 동료가 가져온 자료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해군이 처음으로 잠수함 도입 사업을 시작했는데 날로 증가하는 이란 해군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서 4척의 잠수함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중동 지역의 군사 균형이 바뀌고 있었죠. 저는 즉시 이 시장의 가능성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막대한 국방 예산을 가진 나라죠. 그동안 주로 미국과 유럽 무기에 의존해왔는데 이제 아시아 무기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한국 기업들의 대응이었습니다. 하나오션이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전 WDS 2024에 참가했는데 주력 전시 품목으로 잠수함을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고 했어요. 한국이 사우디에 제안하는 잠수함 사양도 놀라웠습니다. 하나오션이 제안하는 잠수함 모델은 인도 등에 제안했던 2,000톤급뿐만 아니라 3,000톤급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해군이 도입 중인 3,000톤급의 장보고 3를 그대로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800km의 탄도탄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이 무기 시스템의 전략적 의미를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사우디가 이런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춘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페르시아만 전체의 군사 균형이 바뀔 수 있었어요. 특히 이란과의 관계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았습니다. 이란을 경유한 킬로급 잠수함 기술이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란은 사우디 해군의 잠수함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이 건조한 탄도탄 탑재 잠수함 건조 기술을 받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었거든요.
한반도와 중동에서 동시에 잠수함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네. 이런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에서 한국의 위치가 정말 독특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였으니까요. 저는 한국 방위산업이 중동 시장에서 갖는 경쟁 우위를 분석해봤습니다. 유럽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몇 가지 뚜렷한 장점이 있었어요. 첫째, 가격 경쟁력이었습니다. 유럽 잠수함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뒤지지 않았죠. 둘째, 납기 준수 능력이었습니다. 한국 조선 업체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완성품을 인도하는 능력이 뛰어났어요. 셋째, 기술 이전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였습니다. 유럽 업체들이 꺼려하는 기술 이전도 한국은 적극적으로 제안했죠. 이런 조건들이 중동 고객들에게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겠어. 실제로 한국에 대한 중동 국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페루 등 해외 5개국, 19명의 잠수함 관련 군 관계자들이 하나오션을 방문해 생산 설비와 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이런 고위급 방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죠. 진지한 도입 검토의 신호였습니다. 저는 사우디 외에 다른 중동 국가들의 움직임도 주목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LI 지넥스1이 2022년 이후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와 체결한 미사일 요격체계 천궁2 수출 계약도 성사되었다고 했어요. 중동 전체가 한국 무기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저는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전략이 정말 치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개별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방위 시스템을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미사일 방어 시스템, 잠수함, 전투기까지. 한국은 이제 종합적인 방위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우디와 중동 시장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이 이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지었죠. 기술력, 가격 경쟁력, 정치적 부담 없는 무기 공급까지 모든 조건이 한국에게 유리했습니다. 특히 유럽 업체들이 제공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한국은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사우디와 중동 시장에 대한 분석을 마친 후 저는 더욱 큰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력 재편이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주한미군이 F-16을 F-35로 교체한다고 동료가 가져온 자료를 보니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주한미군이 군산과 오산 등 주한미 공군 기지에 있는 F-16 전투기 60대를 최신의 F-35 전투기로 대체할 계획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변화가 한국 방위산업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보니 정말 복잡하면서도 흥미로웠습니다.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방어력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동시에 한국이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갖춰야 할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었죠. 미군의 전력 재편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 저는 이런 변화의 배경을 분석해봤습니다. 냉전 종식과 9.11 테러라는 안보 환경의 본질적 변화로 대규모 주둔군을 특정 동맹국에 집중하는 것. 보다 전 세계적으로 소규모 부대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편할 필요가 생겼다는 점이 핵심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KF-21 보람의 프로젝트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2022년 7월 19일 KF-21이 33분의 비행을 끝내고 착륙함으로써 무사히 최초 비행을 마쳤고, 이는 대한민국이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는 역사적 순간이었죠. KF-21의 개발 과정을 살펴보니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을 상징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2001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처음 발표한 이후 여러 차례의 지연과 연기가 있었지만 2008년 타당성 조사와 2010년 북한의 공격 이후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었다고 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술 자립에 대한 한국의 의지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4가지 핵심 기술 AESA 레이더, 정외선 탐색 및 추적, 전자광학 표적 포드, 전파 주파수 제모 기술의 이전을 차단했지만 이로 인해 한국은 이러한 기술을 국내에서 자체 개발해야 했다는 상황이었죠. 역설적으로 기술 이전 거부가 한국의 자립 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KF-21의 성능도 놀라웠습니다. 4세대 전투기인 KF-16의 기동 성능과 대등하되 항공전자장비는 더 우수한 4.5세대 전투기 성능을 목표로 한다고 했어요.
단순히 기존 전투기를 모방하는 수준이 아니라 더욱 발전된 성능을 구현하려는 야심찬 목표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KF-21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였습니다. 방위사업청 조사 결과 2016년에서 2020년까지 1만 개 이상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2조 1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국내 업체들에게로 투자되었으며 양산시 생산 유발 효과 24조, 부가가치 유발 효과 5조 9천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11만 명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국가 산업 전체의 업그레이드였습니다. 현재 KF-21은 양산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과 최초 양산 우선 물량에 대해 각각 양산 계약을 체결했고 KF-21 양산 1호기는 2026년 말 공군의 인도에 전력화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해외 수출 전망도 밝았습니다. 글로벌 데이터는 KF-21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스텔스 설계로 한국 항공우주산업에게 수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봤고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설계하고 배치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그러나 도전 과제도 있었습니다. 해외 수출이 앞당겨질 경우 우리 공군의 전력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산 전투기 수출 기회를 놓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KF-21의 미래 발전 가능성에도 주목했습니다. 블록3로의 개량 계획으로 AESA 레이더 성능 개량, 향상된 센서 및 생존 시스템 통합, 내부 무장창 신설, 유무인 전투기 복합체계, 레이저 무기 등이 거론되고 있어서 5세대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어요. 엔진 국산화도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방사청은 국산화율 40% 수준인 KF-21용 엔진을 완전 국산화해 시험 비행까지 가는데 약 14년이 소요되고 비용은 3조 3,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는 계획이었죠. 그날 밤 저는 한국 방위산업의 전략적 비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력 재편이라는 외부 변화를 오히려 자립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었거든요.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방위산업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상징적인 프로젝트였고 동시에 미래의 수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게임 체인저였어요. 저는 이제 한국을 단순한 제조업 강국이 아닌 첨단 기술과 전략적 사고를 겸비한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KF-21 보라매의 성공적인 개발과 양산을 지켜본 후 저는 한국이 훨씬 더 야심찬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착수한다는 소식이었죠. 6세대 전투기라고? 정말 대단한 도전이네. 동료가 가져온 자료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F-21 전투기에 미국산 F414 엔진을 대체하고 향후 6세대 전투기의 기반이 될 독자 엔진 개발에 공식 착수했고 2030년대 개발을 목표로 하는 6세대 전투기 콘셉트를 제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기술 통제에 따른 수출 제약을 피하고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었죠. 한국이 완전한 기술 자립을 추구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6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들을 살펴보니 정말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6세대 전투기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 운영, 극초음속 엔진, 360도 공격이 가능한 레이저 무기, 저피탐 성능 향상, 고용량 네트워크 기능 등이라고 했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전투기였죠. 특히 유무인 복합 운영 개념이 흥미로웠습니다. 공군 참모차장이 앞으로 등장할 6세대 전투기에는 유무인 복합체계, 운영 개념이 필수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유무인 전투기가 복합적으로 운용되면 전장 상황 인식에 우위를 점하고 우군 유인 전투기의 생존성을 높여 공중 우세를 더욱 빠르게 확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하더군요. 한국이 이미 KF-21을 통해 다양한 발전형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KF-21 EA 전자전 전투기, KF-21 EX 5세대 전투기 성능, KF-21 SA 등 3가지 버전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KF-21 EX가 특히 주목할 만했습니다. KF-21 EX는 5세대 전투기에 준하는 성능을 위해
내부 무장창을 장착해 외부 무장을 장착할 때보다 스텔스 성능을 더욱 높일 수 있고, 현재 실전 배치된 전투기 중 내부 무장창을 가진 전투기는 F-22, F-35, J-20, Su-57밖에 없는 첨단 기술이라고 했어요. 이제 한국도 진정한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과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제안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 군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를 기반으로 한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한국에 제안했고, 사우디가 무기 국산화를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함께 공동 개발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있었어요. 이런 국제적 협력 제안은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사우디는 2016년 발표한 장기 국가발전 프로젝트 비전 2030을 통해 2030년까지 글로벌 방산 분야에서 25위 내진입, 주요 방산 제품의 50% 국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 타임라인도 체계적이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장기 계획에 따르면 6세대 전투기는 2031년에서 2045년 사이에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어요. 레이저 무기 기술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정경배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중령이 6세대 전투기 도입 전에 전력 공백 방지를 위해 레이저 무기를 KF-21 전투기에 장착하는 등 단계적 전력 증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하더군요. 인공지능 기술 적용도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전투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는 2035년께부터는 인공지능이 조종사에게 회피기도, 거리나 속도, 방향을 조언한다는 비전을 제시했어요. 저는 한국의 항공기술 발전 속도에 감탄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투기를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첨단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기술 자립에 대한 의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의 기술 제약을 오히려 독자 개발의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었죠. 엔진부터 레이더, 무장 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자체 개발하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 비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현재의 기술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기술을 선도하려는 의지가 보였어요. KF-21에서 6세대 전투기까지 한국은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발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각 단계마다 기술적 도전을 극복하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전략이었죠. 국제적 협력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와의 공동개발 제안을 통해 개발 비용을 분담하면서도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상사에게 분석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한국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들이 그런 수준까지 올라갔나? 네, 그것도 단독 개발이 아니라 사우디와의 공동 개발까지 제안받고 있어요. 기술력뿐만 아니라 전략적 사고도 정말 뛰어납니다. 상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정말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 되었구나.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제 한국을 단순한 추격자가 아닌 미래 기술의 선도자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KF-21에서 6세대 전투기까지 한국은 정말 놀라운 혁신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놀라운 발전을 지켜본 몇 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천무 미사일에 대한 보고서를 받았을 때의 회의적이었던 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정말 믿을 수 없는 변화였어요. 이제 저는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경쟁 상대로만 보지 않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하게 되었거든요. 회사 내에서도 제 입장 변화가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상사가 저를 불러서 말했어요. 마이클, 자네가 한국 방위산업에 대해 쓴 일련의 보고서들이 본사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네. 워싱턴에서도 읽어보고 있다고 하더군. 정말요? 한국의 기술력과 전략적 접근법에 대한 자네의 분석이 매우 통찰력이 있다는 평가야. 특히 한국이 어떻게 단기간에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 말이지. 저는 지난 몇 년간 한국 방위산업을 관찰하면서 얻은 핵심 인사이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한국의 혁신적 접근법이었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능력이 뛰어났어요. 천무 미사일의 경제성,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원팀 접근법,
사우디와의 포괄적 협력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였죠. 둘째, 기술 자립에 대한 강한 의지였습니다.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를 오히려 독자 개발의 기회로 활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KF-21의 핵심 기술들을 자체 개발하고 6세대 전투기까지 계획하는 장기적 비전이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셋째, 전략적 국제 협력이었습니다. 한국은 단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적절한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었어요. 인도네시아와의 KF-21 공동개발, 사우디와의 6세대 전투기 논의 등이 그런 사례였죠. 넷째, 시장 다변화 전략이었습니다.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었어요.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다섯째, 패키지 상품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유지 보수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이런 접근법은 전통적인 서구 방산 업체들이 따라하기 어려운 차별화 요소였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어 한국 방위산업의 급성장을 이끌었구나. 저는 이제 우리 회사도 한국의 접근법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객 중심의 사고와 유연한 협력 방식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상사와의 대화에서 저는 제안했습니다.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기술 상호 보완이죠. 우리가 가진 첨단 기술과 한국의 효율적 생산 능력, 그리고 시장 개척 노하우를 결합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아이디어네. 구체적인 제안서를 만들어 보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 어떻게요? 아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아시아의 한 나라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대단한 기술 강국이라는 걸 깨달았어.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야. 몇 주 후 저는 한국 방위산업과의 협력 방안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한국 방위산업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였어요. 보고서에서 저는 한국이 이제 단순한 제조업 국가가 아닌 혁신적인 기술력과 전략적 사고를 갖춘 글로벌 방위산업 리더로 부상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고객 맞춤형 솔루션, 신속한 의사결정, 포괄적 협력 방식이 미래 방위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보고서 말미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체계적인 기술 개발, 전략적 시장 접근,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의 진정한 필요를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의지의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도 한국을 경쟁자가 아닌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몇 달 후, 저는 한국 출장 기회를 얻었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방문해서 직접 한국의 방위산업 현장을 둘러볼 수 있었죠.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산업, LI진엑스원 등을 방문하면서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열정과 전문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자신들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특히 KF-21 개발 현장을 보았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자체 기술로 이런 첨단 전투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서 저는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기술력도 뛰어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의지와 열정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존 기술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협력한다면 분명히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25년간 미국 방위산업에서 일하면서 많은 변화를 봤지만 한국의 등장만큼 인상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방위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한국 방위산업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지 정말 기대됩니다. 그리고 저도 그 과정에서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과의 만남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미국 중심적인 사고에 갇혀 있지 않아요. 진정한 글로벌 관점에서 방위산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방위산업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열린 마음과 새로운 시각, 그리고 협력의 가치를 깨닫게 해준 것 말이에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